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보수의 재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슬라이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체 응답자 중에 어떤 대답이 많았는지, 그게 이제 녹색이 될 거고요. 가운데 오른쪽하고 좀 색깔이 헷갈리 빨간색 아닌가 싶은데, 예, 빨간색이네요. 빨간색이고 오른쪽에 조금 짙게 빨간색하고는 하나는 국힘 지지층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수층, 그러니까 자신의 이데올로기적인 정향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의 책임에 패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물은 건데,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대체로 판단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거의 45% 가까이가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로 나오는데, 국힘 지지층이거나 보수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특히 국힘 지지층에서 좀 낮습니다. 요걸 보시면 되는 건데요. 가운데 빨간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대체로 김태우, 김기현 후보 쪽에 좀 책임을 좀 더 묻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전 요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직까지는 국힘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은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단 그 비판의 화살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좀 돌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국힘 후보는 대통령이 결정했다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알려진 정설이고, 그렇게들 믿고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 응답자의 이 윤 대통령 책임론이 가장 많은 게 상식적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근데 그거를 조금 피하고 싶은 게 이 국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의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좁혀보면 보수층에서는 또는 국힘 지지층에서는 더 좁혀보면 아직은 대통령에게 가는 그 비판의 화살을 조금은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히 대통령이 그런데, 특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창피하지 않게 하는 거냐, 지지했던 사람들이 창피함을 느낄 정도 직전에 지금 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47% 언저리 얻었던 게 지금 한 30% 초반대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10% 플러스가 이제 빠진 건데, 그 빠진 사람들은 두 종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면 아주 흔쾌히 그냥 아주 마음껏 지지했던 사람 그룹이 지금 남아있는 한 30% 언저리가 아닌가 싶어요. 대선 득표율하고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대선 때 한 47% 얻었다가 지금 한 30% 초반대라고 하면 10% 플러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그땐 찍었는데, 그때 찍은 거는 마지못해 찍은 거야. 주어진 선택지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진 윤 대통령 지지자, 흔쾌히 찍은 사람과 마지못해 찍은 사람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건 마지못해 찍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흔쾌히 찍은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죠. 그분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배당위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만족하는 거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라서 결국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힘이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책임 또한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상식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원인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인 거죠.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만 본다면. 근데 지난 1년 6개월을 연장선상에서 보면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아니었는가 하는 거예요. 패배의 근본 원인을 저는 이 국민의힘에서 일단 찾습니다. 이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초선들은 용기가 없고 다선들은 희생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한쪽 정당의 의원들은 생계형 정치인들이 그냥 중심이 돼버린 거고, 제가 보기엔 이쪽은 전부 샐러리맨형 정치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주는 게 어딘데, 월급 받는 거니까 뭐 이런 의미로 이 정당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거고 알고도 모른 척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정당의 속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이런 상황이면은 초선들이 가만히 안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초선들이 더 강경해요. 그건 전부 이제 공천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생계형 정치인이나 샐러리맨형 정치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공천이 돼야 자기 이 직업을 이어가는 거고,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걸 계속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가장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정당이 욕을 먹고, 이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칭찬받을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필요악처럼 저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인재 공급하고 국정 비전 제시하는 정치적 선도 기능을 당이 해야 되는데, 특히 집권당은 이런 기능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은 그게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된 건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는 이제 그 다음 문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힘의 무력함, 무능력,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 데는 역시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작년에 대선에 출마해서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본다면 정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과 경험이 일반적인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이 정당 생활을 해온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죠?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대통령이 국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럴 시간이 과연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3월 3일 날 검찰총장을 사퇴를 합니다. 2021년이에요. 그리고 6월 29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11월 5일 날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따지면 3월 3일 검찰총장 사퇴에서부터 대통령 당선까지 1년하고 6일 걸리는 거거든요. 물론 검찰총장 사퇴할 때는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6월 29일 했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일자 기준으로 따진다면 6월 29일 날 대선 출마 선언해서 3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1년이 안 되는 거야. 8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6월 29일 날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3월 3일은 했었을 거고 그 전에도 하지 않았었겠냐라고 본다면 그래도 1년이에요. 그래도. 근데 이제 잠깐만 새길로 빠지면 제가 언젠가 요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야 되겠는데, 과연 언제부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거 본인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그 질문이잖아요. 그 주변의 상황을 가지고 게스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버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들은 가장 이 앞서 있는 버전,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버전은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라는 사람도 있고요.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 만약 검찰총장이 되면서부터라고 치면 한 2년 플러스 돼요. 시간적으로. 그럼 그때부터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2년 동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라고 고민했을까요? 조금은 했겠지 그래도.
전혀 안 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이렇게 중요한 과제는 아니었을 거야.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대통령이 준비 없이 됐다라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거야. 국힘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따라서 두 가지 부분에서 대통령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인재 공급의 측면이거든요. 그 또 하나가 저는 국정 비전과 과제와 정책 대안의 제시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당은 그걸 고민하는 곳이잖아요. 그걸 하려고 계속 그 일만 수십 년을 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의 시간에 총선을 향한 정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게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정당 사람들은 사람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사람들의 요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정당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출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나 언론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가장 그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시간, 정당의 시간이 되는 거죠. 선거를 향해 갈수록. 어쨌든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우리가 국정 비전을 가져야 되고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걸 고민을 계속 해온 게 전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 드러나지 않고 그걸 아무도 이들에게 묻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준비해 왔어요. 어찌되었든. 그게 잘된 것이든 못된 것이든 옳은 것이든 그른 것이든 적절한 것이든 적절한 것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런 국정 비전과 과제와 대안은 결국은 인사로 국민 앞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정당이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후보가 됐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그걸 서포팅하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고 그 못하게 된 근본에는 결국은 대통령의 인식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활용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의 국힘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국힘에 입당하는 것도 왜 그때 뭐 있는 날 했느니 없는 날 했느니 그게 이제 결국은 이준석 대표 당시 대표와의 그 뭐 인간적인 불화죠. 근본적인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왜 녹취록에서도 나오듯이.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하여튼 정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치권 바깥에 계시다가 정치인이 되는 분들이 갖는 대체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승부에 익숙한 이 DNA가 있는 분 같아.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그건 그 훈련의 또는 경험의 결과로도 축적이 될 수 있는데 선천적으로 그런 게 있는 분인데다가 정당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국힘을 접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국힘이 당신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에 대한 존중이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그 인정조차도 아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이건 뭐 전 인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사 생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명하복의 그 조직 중심의 이 경험이잖아요. 따라서 아마 그 다른 분야에 계시던 분이 전직을 해서 분야를 바꿨을 때 이해 못하는 분야가 저는 한 두 군데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당이고 그 중에 하나가 대학이에요. 이 관료 출신 분들이 대학에 오시면 기업 출신 했던 분들이 대학에 오시면 이게 안 망하는 게 희한하다는 거야. 망해도 한참 전에 망했을 것 같은데 안 망하고 계속 가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해가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 정당도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맨날 싸우기만 하지 또 자기들이 보기엔 정말 생활과 관련 없는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표현대로 쓸데없는 얘기를 참 길게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원래 정당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역할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한테 물어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야. 국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고 국회는 시끄러울수록 그들이 하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조용하면 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일을 포기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체계적이고 또 여기서 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해서 입장에서 정당을 보면 희한한 조직일 뿐만 아니라 없어져야 될 조직인 거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했을 때 대통령이든 김기현 대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냥 백가쟁명식으로 토론하게 그 혼란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두 달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이 틀을 잡아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거든. 자기들이 다음 선거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뭔가 만들어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리더십이 뭘 해야 되는지를 대충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을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당에다가. 근데 그걸 주지 않고 그냥 탑다운 리더십이 딱 회사에 인사하듯이 검찰에 인사하듯이 내각에 인사하듯이 하면 정당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여기는 바텀업이 돼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거를 자꾸 탑다운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조직 생리가 다른 건데. 이 표현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다가 한 거예요. 대통령이 정당을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할 생각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